네, 오늘은 좀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공자 이야기라기보다는 공자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공자 제자들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번 그 공자 제자들은 공자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했던 제자들 4명입니다. 그 공자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누군가 함께 할 필요가 있죠.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험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려면 이 자본주의 터널을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언젠가 그 시인 중에 진원영 시인이 있죠. 진원영 시인이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이 자본주의라는 터널을 어떻게 혼자 걸어가냐. 그러면서 이제 우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였는데 아주 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공자는 누구와 함께 이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라고 하는 이 험한 세상을 건너갔는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4명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이런 4명의 제자들이 늘 함께 있지는 않았고, 불행히도 단명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공자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중행. 중행은 중도입니다. 중도. 부덕 중행이 여진된 필야 광견원자. 중행을 실천하는 사람. 중도나 중행이나 같습니다. 이 행이라고 하는 게 후한시대 허신의 설문회자 같은 책에 보면 갈행자를 이거 왼발이고 이건 오른발이다. 왼발로 가고 오른발로 그치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설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후한시대 문자관이고요. 각골문을 찾아보면 이 행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통팔달의 큰 길 행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행자 옆에 육달월이 이렇게 붙으면 걸어간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요 글자는 없어지고 갈행자를 갖고 길이라는 뜻으로도 쓰고 걸어간다는 뜻으로도 쓰고 또 뭐 행실이라는 뜻으로도 쓰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죠. 근데 본래는 이제 이 길이에요. 그래서 길이기 때문에 이 길도자하고 같습니다. 뭐 주행 그러면 큰 길 이런 뜻으로 써요. 큰 길. 그러니까 길 중행이라고 하나 중도라고 하나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이 중행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중도를 실천하는 사람들. 중도가 뭐냐면 중덕이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덕이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덕이 훌륭한 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면에 들어가 볼 수는 없죠. 그 사람이 훌륭하고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면 믿을 수 있는 거죠.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게 중덕을 가진 사람. 중행, 중도입니다. 이제 공자가 당연히 바라는 거는 이렇게 중행을 실천하는 사람을 덕 얻어서 함께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꼭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안현, 민작은, 연배구, 중궁 중에서 연배구는 공자가 손을 맞잡고 연결을 한 제자고요. 안현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공자가 통곡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빨리 떠나고 하니까 늘 얻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중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부덕 얻어서 여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럼 누구를 택하느냐. 필야 광견원자. 반드시 광자나 견자일 것이다. 광자나 견자. 광자는 그대로 번역하면 미치광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미치광이라고 비난하는 사람 그쯤이 됩니다. 그리고 견은 고집쟁이들. 도대체가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자는 뜻이 큰 사람들이고 그리고 견자는 고집이 있는 사람들 절대 하지 않는 게 있는 사람들인데 이건 이제 차선책입니다.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지금 여기 덕행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바로 공자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중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공자의 벗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논어 선진편에 나옵니다. 공자는 유계를 가르쳐서 세상에 이름이 높았지만 유계라고 하는 과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요즘으로 하면 입시 교과목과 비슷한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와 악이라고 하는 건 공자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주 중시했던 과목이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귀족들이 익히는 기본 과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활쏘기, 말 모는 거, 서수 전부 귀족들의 과목이거든요. 이런 과목을 익혀놓으면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모인 거죠. 조선시대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퇴계 이황이나 율곡 이의 문화에 수많은 제자들이 모였지만 모두 다 그 퇴계 이황이나 율곡이 이야기했던 이학, 성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모인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율곡 이 같은 경우에는 뭐 구도 장원공 이래가지고 9차례 장원급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보니까 8번밖에 안 나오던데, 뭐 하여튼 9이라는 수에 맞춰서 그렇게 써도 큰 무리가 없을 만큼 시험을 쳤다 하면 과거급제입니다. 24살 때 그 별시에 급제한 천도책이라는 이 답안지거든요. 유명한 글이죠. 과거시험 답안지. 책은 임금이 이제 질문을 하면 책문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책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게 이제 대책이거든요. 그 과거시험 답안지가 천도책입니다. 명문입니다. 24살 때 지은 거요. 그 이후로도 이 시험 칠 기회가 있으면 이인은 계속, 율곡 이인은 시험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과거시험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입시인데, 입시 문제에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율곡 이이가. 그러니까 황해도에 가서 잠시 있는데도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죠. 그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지만 뭐 전부 성리학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고 입시 공부. 저 사람한테 배우면 틀림없이 과거급제한다. 뭐 이게 있는 거죠. 조선시대에도 이게 문헌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이긴 했지만, 그래도 금속활자본 같은 거는 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입시 교재만큼은 금속활자판으로 민간에서 찍을 정도로 역시 예나 지금이나 입시는 참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요즘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당시에 뭐 입시 공부하기 위해서 사서오경 백날 읽어봤자 큰 의미 없습니다. 근데 목적이 뻔하기 때문에요. 그 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율곡 이이나 퇴계 이황이 늘 이 이학 공부를 해야지 과거 공부는 해서는 안 된다. 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 등용되기 위한 공부거든요. 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제자들은 열심히 과거 공부했거든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겠죠. 근데 이제 공자가 이처럼 유계라는 과목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뭐 귀족들도 찾아오고 뭐 평민들도 찾아오고 심지어 천민도 찾아오고 할 정도로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은 공자가 가장 중시했던 과목은 네 과목입니다. 사과.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선진편 문장으로 뽑아놓은 덕행. 덕행이 누가 뛰어나느냐? 덕행엔 안연, 민작은, 연배구, 중공. 바로 이 네 제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언어. 말을 잘하는 것.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말 재주를 뜻한다기보다는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갖고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왜곡하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전달해도 그게 금방 다른 뜻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근데 그런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 그런 쪽에 뛰어났던 제자들이 뭐 제아나 자공 같은 제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정사, 정치하는 일이죠. 정사. 여기에 뛰어났던 게 염류계로 등의 제자였다. 그리고 또 문학, 자유자하가 문학에 뛰어난 제자였다. 이 네 과목입니다. 첫 번째가 덕행이죠. 덕행 과목, 언어, 정사, 문학 과목. 이게 이제 네 과목이라고 해서 이른바 공문사과로 불립니다. 공문사과가 이제 사실은 공자가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과목인 거죠. 공자가 스스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기록을 제자들이 기억했다가 전해준 것이긴 하지만 앞문장이 자왈로 시작하니까 직접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과목이 덕행이고 오늘 말씀드릴 이 네 명의 제자는 그 덕행에 뛰어났던 제자입니다. 안녕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일단 맨 마지막 순서로 돌리고요. 오늘은 민작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덕행에 뛰어나던 게 어떤 뜻인가? 사실은 금정이 어떤 사람이 내면에 훌륭한 가치가 들어있다. 이걸 알려면 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덕행이 된 겁니다. 우리 향약의 그 과목 중에 덕업상권 뭐 이런 거 있죠. 덕업상권. 이 업이라고 하는 게
덕은 내면에 있는 것이고 업은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겁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덕과 업입니다. 덕업을 서로 권장한다 이런 뜻이 이제 향약의 조례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덕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가 할 때 어떤 사람의 내면에 덕이 충실한지 아닌지를 그 사람의 외형을 갖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할 때 참고할 만한 책은 장자입니다. 장자에 보면 이제 덕충부가 나오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덕이 그 사람의 내면에 충, 꽉 차 있다 이런 뜻이죠. 충은 이제 여인이 그 새로운 생명체를 잉태한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게 아들 자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만삭의 상태, 출산 직전의 상태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의 내면에 덕이 충실해서 넘칠 정도로 충실하다는 부호는 어디에 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체를 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장자에 있기 때문에 장자의 그 대목도 제가 덕충부 대목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자가. 앞에 수많은 예화들이 나와요. 앞에 뭐 애태타도 나오고 숙산무지도 나오고 인기지르무순도 나오고 옹황대영도 나오고 뭐 신도가도 나오고 왕태도 나오고 그 왕태는 절름발이고 숙산무지도 이 발이 저 한쪽 발이 잘린 외다리 사람이고 애태타는 곱사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태타 할 때 이 태와 타가 요 타는 이제 낙타 타자로 봅니다. 태와 타는 낙타 종류예요. 그 이제 우리가 아는 낙타라고 하는 게 쌍봉 낙타가 있고 그냥 단봉 낙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등에 이제 곱사 모양의 구루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뭐 신도가 절름발이고 또 누구 얘기했죠? 인기지르무순. 인기는 발이 없다는 뜻이에요. 발이 한쪽이 없고 그리고 사지가 지리멸렬하고 사지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무순, 입술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원청이인 거죠. 또 게다가 무순, 입술이 없다. 그리고 지리소, 뭐 이 어깨의 높이가 머리보다 더 높고 턱은 배꼽 밑에 있고 형용한 그림으로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 그게 요가하는 자세와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건 난센스가 돼버리죠. 정상적인 사람이 요가를 해서 이상하게 보이는 것하고 본래 형체가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형인 것과는 전혀 맥락이 달라지기 때문에 난센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쭉 앞에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곱씹어 볼만한 이야기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정나라의 자산이 있고, 정나라 자산은 공자도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으로 평가했고요. 맹자는 뭐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훌륭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 명성이 뭐 천하에 드날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과 같이 배웠던 사람이 신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절름발입니다. 누구한테 배웠냐면 백혼무인한테 배웠어요. 호는 어둡다는 뜻입니다. 원래 어둡다 그러면 덕이 어두컴컴해서 나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밖으로 볼 때는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에 빛이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백혼무인이라는 사람이 스승이거든요. 이 자산과 신도가가 모두 백혼무인에게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승 밑에서 같이 배우면 같이 동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산은 한나라의 집정자고 재상이란 말이에요. 정나라의 재상이고 신도가는 그냥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절름발입니다. 어느 날 백혼무인한테서 가르침을 받고 둘이 나오는데 그 집에서 나올 때 자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나가면 자네는 한참 있다 나오게. 아니면 자네가 먼저 나가면 난 한참 있다 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이렇게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다고 하는 걸 부끄럽게 여긴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산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자네는 한참 있다 나오게 이래요. 그러니까 신도가가 먼저 나가면 자산이 한참 있다 나오는 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오늘 먼저 나가야 되는데 신도가가 바로 나오면 곤란하니까 한참 있다 나와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도가가 뭐라 그러냐면 왜 그러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해요. 이 사람아, 나는 한나라의 재상이고 자네는 이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와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걸어 다니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도가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우리 백혼미 스승 밑에서 19년 동안 배웠는데 나는 내가 오늘날까지 내가 절름발이란 걸 몰랐다. 그런데 오늘 네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비로소 절름발이란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장애 때문에 그 삶이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닌 거죠. 장애라고 바라보는 것, 차별의 시선이 불편한 거죠. 자산이 이제 그걸 알려준 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신도가가 얘기를 하니까 자산이 바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도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리가 하나인 것도 다리가 둘인 것을 누가 만들었냐? 하늘이 만들었다. 천. 이건 자연이죠. 자연입니다. 장자가 이야기하는 자연은 간단합니다. 손은 눈이 2개고, 뿔이 2개고, 다리가 4개. 이게 자연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콧뚜레를 끼우고, 멍에를 씌우고, 쟁기를 매달고, 이게 인외입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거죠. 그게 인간이 제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차별이죠, 차별. 자연 상태에서는 그게 전혀 차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얘기하는 자연이 뭔지는 분명하죠. 사람이 2다리를 갖고 태어난 것, 그 하늘입니다. 한 다리가 된 것도 하늘이라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2다리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위나라 영공이 인기지리무슨,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형용 불가능한 그 기형인 인기지리무순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아주 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는 다리가 없다는 뜻이고요. 다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리, 사지가 지리멸렬하다 이런 뜻이고, 무수는 입술이 없다 이거예요. 뭐 온갖 장애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위령공이 이 인기지리무순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말이 너무나 훌륭해서 빠져듭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영공이 인기지리무순이 떠나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을 봤는데 보통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목이 저렇게 가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절대 차별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이걸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게요. 그 마이클 샌델 저서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가 뭐 가장 많이 팔리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다른 저술 중에서도 굉장히 참고할 만한 게 많습니다. 그게 생명윤리와 관계된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미국에 이 두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샤론 더치스노라는 사람하고 캔디 맥클레인이든가 하던 이 두 사람이 부부인데, 부부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일 것 같습니까? 둘 다 여자예요, 둘 다. 하여튼 둘 다 여자인데 부부입니다. 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둘 다 부부예요. 부부니까 아이를 가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직접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는 없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기왕이면 자기들처럼 이 청각장애인이거든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 두 사람 다. 그래서 기왕이면 자기들처럼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해서 5대째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서 아이를 낳아서 역시 그 아이 이름이 존이든가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청각장애 아이를 키웁니다. 그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 그 소개가 됐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을. 비난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 청각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도 삶의 일부고 그게 인간 정체성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장자의 이 대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식에게 장애를 물려줄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점을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놓치는 게 있는 거죠. 장자식으로 얘기하면요, 세상에는 다리가 둘인 사람도 있고 다리가 하나인 사람도 있는 겁니다. 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인 사람도 있고 둘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경우를 얘기를 한다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이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앞이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쪽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상대를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폭력만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 자산과 같은 태도만 없으면 신도가가 이 백혼 무인 밑에서 있을 때는 19년 동안 자기가 다리를 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처럼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처음에 이 사례를 들었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장자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게 충분한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장애를 극복하기를 바라는데 극복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극복은 뭔가 나쁜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선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도 마라톤, 뭐, 그 굉장히 감동 깊은 영화이긴 합니다만, 그걸 어떤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이 사람들이나 장자의 시선보다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장자가 이런 사례를 쭉 들면서 끊임없이 그냥 이런 사례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덕유 소장이면, 이 덕은 내면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내면에 장점입니다. 뛰어난 바가 있으면 형유 소망이 어느,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체는 유소망, 잊어버리게 된다. 망은 이 망자입니다. 뭐 고대에는 이 망자 쓰고 죽었다는 뜻으로도 쓰고 없을 무자로도 쓰고요. 그렇게 무라고 있죠. 그리고 이절 망자로도 씁니다. 요 한 글자 써놓고요. 본래는 이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 땅속에 파묻히는 것, 죽어서 땅속에 파묻히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뭐 아예 구덩이에 이렇게 되면 이건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흉하다는 뜻이고요. 근데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면에 훌륭한 가치가 있으면 그걸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겉모습은 잊어버리게 된다. 잊어버리는 바가 있게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다. 장자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불만기 소망하고, 뭐 이절망자로 쓰죠. 불만기 소망. 기소망하면 마땅히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지를 않고, 신도가가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산을 잊지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쓸모라고 하는 걸 각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죠. 쓸모라고 하는 건요, 어떤 경우에는 쓸모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부채는 쓸모가 없어져요. 추선이라고 그러죠. 추선. 가을 부채, 추지선 뭐 이럽니다. 가을이 되면 춥죠. 부채가 필요 없죠. 여름에는 유용하지만 지금 아주 유용합니다. 부채가. 그때 달라져요. 욕망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요. 그걸 이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대로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이 가치를 잊어버린다. 망기소불망이라. 잊어서는 안 될 것, 불망.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건 정말 잊어버린 것이다. 성망. 정말 이게
잊어버린 거니까 이건 아주 나쁜 겁니다, 성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면에 있는 가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죠. 그래서 공문에서는 이게 행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행실을 갖고 이제 보는 겁니다. 행실이라고 하는 거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언행이 일치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외형이 또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고 이게 전부 이제 외적 자산들인 거죠. 그럼 외적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걸 보기가 어렵죠. 밖에 있는 스펙을 보거나 밖에 있는 재물을 보거나 아름다운 용모를 보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더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그게 내면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스펙이 훌륭하거나 돈이 많거나 이러면 참다운 친구를 사귀는 게 오히려 더 어렵고요. 확인되기도 어렵고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인공으로 공문 제자 중에서 이 민자건을 드는 이유가 이제 완전하게 100% 확인된 건 아닌데요. 덕행현 안녕 민자건 연배구 중궁 이랬단 말이에요. 요 이제 민자건은 이렇게 자가 자건이고 이름이 손이에요. 근데 이 건자는 이 건자와 통합니다. 건. 이 건은 뭐냐면 절름발이 건자예요.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역에도 건꾀가 있어요. 건꾀는 뭐냐면 아래에 산이 있고 위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다는 거 험한 거예요.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평지를 걷는 것처럼 쉽게 건너갈 수가 없죠. 그래서 멈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걸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본래 의미는 이제 절름발이고요. 그리고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손은 이제 신체적 손상, 불구, 결핍을 뜻합니다. 그리고 장자 덕충부편에 에테타, 아까 이 곱사등이 이 병을 가진 그 사람과 노나라 애공이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공자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민자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절름발이 무리 속에서 같이 민자건이 등장하는 거죠. 장자의 우화 속에 민자건이 절름발이로 등장하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보면 민자건은 다리가 불편했다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민자건은 절름발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해보면 민자건은 다리가 불편한 제자였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민자건에는 민자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논어에 나오는 것은 간단합니다. 논어에는 이 논어의 그 권력자, 그러니까 노나라의 권력자 계시가 민자건이 덕행이 훌륭하다고 해서 계시의 그 근거지가 비라는 고을이거든요. 비는 계시의 그 영토입니다. 대부지만 영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비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민자건을 임명해요. 읍제로 임명합니다. 비제라고 해서 그 고을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민자건을 임명해요. 그리고 사신을 보냅니다. 공자의 제자 민자건에게 계시가 보낸 사신이 와서 당신을 이 비 땅의 읍제로 임명했으니 부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민자건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사신한테 선위하 사은하라. 뭐 적어 놨습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 잘 사양해라. 산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잘 사양해달라. 여유 부하자면 만약 나에게 다시 벼슬하라고 사신이 오면 오필제 문상의리라. 나는 반드시 문수가에 가 있을 것이다. 문수는 노나라와 제나라 경계 국경 지역을 흐르는 물이에요. 문수가에 가 있겠다 이런 얘기는 나는 노나라를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거절한 거죠. 노나라 권력자 계시가 비 땅의 가장 중요한 자신의 근거지인 비 땅의 읍제로 민자건을 추천했는데 거절하고 다시 오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민자건이 그 계시가 노나라의 관청을 수리하니 관청을 허물고 새로 지으니까 민자건이 비판합니다. 그 옛 건물을 그대로 수리해서 쓰면 될 것이지 하필이면 그걸 다시 개작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부인, 저 민자건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불언이나 말을 잘 하진 않지만, 평소에 말을 잘 하진 않지만, 은필유중이라 말을 했다 하면 반드시 적중한다. 말을 했다면 꼭 맞는 얘기만 한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공자 제자 중에서 말 제일 잘하던 건 제아와 자공인데 맨날 꾸지람만 들었어요. 말 잘했지만. 그러니까 은필유중과 자공에게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불행이 다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공도 말을 하면 잘 적중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게 불행하다고 봤어요. 사은이 다중이라. 사불행은이 다중이라. 사가 자공의 이름이죠. 자공은 불행히도 말을 하면 자꾸 적중한다. 시사다하냐라. 이게 자공으로 하여금 말이 많아지게 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 민자건은 평소에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말을 했다 하면 적중하는 거죠. 꼭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적지만 말을 했다 하면 꼭 맞는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자가 아주 높이 평가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민자건은 이 한시외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공자가 민자건을 칭찬한 건 이런 대목도 있었지만 민자건에게는 이제 효행이 뛰어나다고 칭찬을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라 그랬냐면 효자라 민자건이여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효성스럽구나 민자건이여. 인불간의 부모 권제지 언이로다. 사람들이 그 부모와 권제는 형제입니다. 그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 아들과 자기 동생이 효자라고 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뛰어난 효자인 거죠. 그런데 그 부모와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건의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민자건의 그 생모가 있고, 친모가 있고, 근데 친모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계모가 들어와요. 그리고 본래 친모 소생이 이제 이 민자건이고요. 그리고 이 계모 소생이 두 아들이 이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모들이 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장치죠. 경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근데 이 계모가 이제 자기 두 아들이 성장하니까 민자건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교묘한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학대를 하냐면, 그게 이 한시외전에 나오는 그 고사가, 의로 어그라고 해서, 갈대예요. 갈대로자입니다. 갈대로 만든 옷을 입고, 그 수레를 몰았다. 이 고사가 이제 전해져 오는데요. 어떻게 해줬냐면, 겨울이 되면 이 자기 두 아들에게는 이 솜을 누비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고, 이 민자건에게는 갈대꽃 있죠. 솜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걸 누벼갖고 이렇게 입혀준 거예요. 갈대꽃 시원하죠. 그러니까 여름 소재의 옷을 겨울 옷에 넣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두툼하고 이렇게 한데 실제로 바람이 술술 잘 통하는 그런 소재인 거죠. 그걸 입혀갖고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자건이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이 수레를 모는데, 이게 손이 곱아서, 날씨가 춥고 하니까 손이 곱아서 수레를 제대로 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확인을 해서 옷을 보니까 옷도 잘 입은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꺼내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갈대꽃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치려고 하죠,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어머니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자건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재적 일자 단위요. 어머니가 그대로 계시면 일자 단위요. 단위 단독이니까 외롭다는 뜻이거든요. 어머니가 그대로 계시면 한 명의 자식만 외로우면 되지만 뭐고 어머니가 떠나시면 그거는 쫓아낸다 이런 뜻이죠. 어머니를 쫓아내게 되면은 삼자독이라 세 자식이 모두 외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말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치지를 못하죠. 그 이야기가 어쨌든 계모에게 알려지고 계모도 자신의 태도를 바꿔서 그때부터 세 자식을 다 사랑해서 다 효자가 됐다. 다 효자가 되고 자식도 잘 보살피게 되었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행히. 이제 이런 이제 고사가 이제 전해져 오고, 그리고 공자가 얘기한 것처럼 말을 하면 꼭 적중하고, 그리고 이 맹자도 제가 마지막에 써놨습니다만 여무 민자 안연. 맹자는 공자는 이제 안연, 민자근, 연배구, 중궁 이 네 사람을 얘기를 했죠. 중궁도 염시고, 연배구 또 염시고요. 염구도 염시고, 염시가 많습니다. 공자 문화예요. 이 네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맹자에는 중궁이 빠져 있습니다. 중궁이 빠져 있는 이유는 중궁은 순자 계열의 스승입니다. 순자의 스승 쪽이에요. 그러니까 맹자와 순자는 견해가 다릅니다. 순자는 비시비자 편에서 맹자와 자사 다 비판하거든요. 세계관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맹자는 이게 자연이라고 하는 존재, 이 천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간 내부로 끌어들여서 도덕의 근거로 삼는데 순자는 그런 거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중궁을 제외하고 여무, 민자, 안연 요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게 맹자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체임이라 얘기해요. 이때 체는 전체라는 뜻입니다. 성인의 전체를 갖추었지만 미약했다. 네. 미약했다고 하는 건 공자와 비교를 해서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자와 비교할 때 미약했다 뿐이지 어쨌든 전체를 다 갖춘 사람으로 민자근을 평가하죠. 그 안연과 연배구와 함께 민자근도 같이 평가합니다. 그만큼 이제 맹자도 민자근의 그 덕행을 인정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민자근의 면모를 이제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민자근은 어떤 식으로 이제 사마천 사기에 보면요, 민자근이 이 그 불사대부 사마천 사기 중리제자 열전에 보면 이 77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77명 제자의 성과 이름, 자, 그리고 간략한 약전도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민자근에 대한 항목을 보면 불사대부. 대부에게 벼슬하지 않았다. 이게 계시 얘기입니다. 네. 대부에게 벼슬하지 않았다. 대부는 이제 춘추시대에 보면 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후가 있고, 그리고 대부가 있는 거죠. 그 대부에게 벼슬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불수 오군지록이라, 받지 않았다. 불수. 그리고 오군. 이거 와로도 있습니다만, 이럴 땐 더러운 오자예요. 읽고 같습니다. 오군지록 하면, 더러운 군주의 녹봉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근은 어떤 정치 권력과 관계를 맺을 때 정당하지 않으면 거기서 주는 복록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죠.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이숙제와 비슷합니다. 백이숙제는 그 인생관 자체가 올바른 비기민 불사, 비기군 불사, 비기민 불사 이렇게 마땅한 군주가 아니면 불사 섬기지 않고, 네. 무왕도 안 섬겼습니다. 문왕을 섬기려고 갔는데 문왕이 죽고 나니까 무왕을 섬기지 않죠.
세상을 떠나서 수양산에 온 거 하죠. 또 비기민 불사. 자기의 올바른 백성이 아니면 불사, 부리지도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녹봉이나 이런 뭐 금전적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민자거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백이숙제의 기상과 가장 닮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민자건 얘기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논어에는 제자가 죽는 장면이 이제 두 군데 나오고요. 그리고 아들이 죽는 대목이 나오죠. 근데 아들이 죽었을 때 공자가 어떻게 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그걸 기억해서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공자가 다른 사람들이 한 것과 다를 것 없이 했기 때문에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안년이 죽은 다음에 통곡했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안년이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 때 공자가 어떻게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 한 번 나오는 게 연배구예요. 네. 연배구가 이제 이름이 경이고 자가 배구예요. 소죠. 소. 경은 밭 가는 거. 농사 짓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연배구가 죽을 때 공자가 이 손을 잡고 연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연배구가 사마천 사기에도 보면은 악질에 걸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악질. 유악질. 나쁜 병에 걸렸다. 나쁜 병에 걸렸다. 아마 전염병, 역병 뭐 이런 게 되겠죠. 전염병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대목이, 거기 이제 제일 앞에 제가, 그 다음 두 번째, 2번하고, 병으로 일찍 죽은 연배구, 그리고 그 인용구가 나와 있죠. 배구 유지리언을, 연배구가 병에 걸렸다. 그랬더니 자유로, 선생께서 유로, 창문을 통해서, 직기수와 연배구의 손을 잡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떠나보내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무지런히 이럴 리가 없을 텐데, 무지라고 하는 게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 없을 무자로 이거요. 지금 우리는 뭐 병을 두고 얘기를 하면은, 병에 뭐 좋은 병이 있고 나쁜 병이 있는가 의아하죠. 그러니까 병은 다 나쁜 거죠. 악질, 뭐 선질, 그럼 선질도 있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뭐 신성병 이런 것도 있다고요. 신성병. 신성한 병이다 이거죠. 신성병. 이런 건 서양이 더 많습니다. 서양에서 신성병에 걸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케사르, 시저예요. 시저가 있고 또 한 명이 또 권력자가 또 한 명이 있는데,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네요. 시저와 비슷한 급의 인물입니다. 그 병, 신성병이라는 게 뭐냐면 간질이 신성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의학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간질이 신성병이라고 했는데, 그럼 시저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그 사람이 그럼 과연 신성병 소유자였을까? 아니면 인 것처럼 했을까? 뭐 이런 의심까지 합니다. 이런 거는 어떤 그 신성한 그 영혼과 관련이 있는 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나쁜 병 그러면 아주 나쁜 병 그러면 동서양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병이 나병이에요. 나병. 어떤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게 아주 최근까지도 이른바 이제 이게 문둥병 그래가지고 굉장히 천시했죠. 동서양이 다 그렇게 천시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오키나와 같은 데서 한센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는 뭐 그게 아주 너무나 처참하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천시했던, 이거는 이제,
악질, 나쁜 병이 되고, 이거는 좋은 병이 되고, 뭐 이런 식이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 연배군은 이른바 천형에 걸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내린 형벌에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럴 경우는 이게 나병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 요즘은 이제 나병이란 말 자체도 또 쓰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이 뭐 전통적으로 써오던 용어죠. 용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을 우리가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게 문제니까 용어 탓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불리는 사람이 불편하게 여기면 바꿀 필요는 있다는데, 저도 지금 뭐 동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공자가 왜 그런 방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연배구를 보살피면서 연결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의 같은 경우는 연배구가 이 당시에 공자가 오니까 공자를 군주의 예로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공자가 감당할 수 없어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창으로 손을 잡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근거가 없고, 다만 공자가 왜 제자를 직접 대면해서 손잡고 연결하지 않았는가, 이게 불편하게 느껴져서 그런 식으로 억지 해석을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철학자가 그런 해석을 왜 했을까 하면 아직도 의심스럽긴 합니다. 이게 주자 같은 경우에는 주인은 이게 교조가 아니거든요, 사실.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용감했고, 무엇보다도 이 가장 정당하고 옳은 것, 리에 맞는 것, 이걸 최고의 위치에 올렸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봤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데 전혀 그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책에도 보면은 미지시부라,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견해를 소개해놓고 정말 아는 사람을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미상시부라,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다. 미지기의라, 그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또 미상기의, 뭐 이렇게 자주 나오거든요. 자기가 이 텍스트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또 잘못 보았을 수도 있다, 이게 열려있는 학자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굳이 그런 식으로 왜 했을까, 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풀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근거가 그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자가 왜 그렇게 했을까? 공자는 위생관념이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철저해요. 향당편을 보면은 사에이에 밥이 쉬어서 냄새가 나면 먹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의 육부, 물고기가 문드러지거나 육고기가 부패하면 먹지 않았다,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굉장히 가려서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할부정 불식, 썰어놓은 것이 부정, 올바르지 않으면 불식, 먹지 않았다. 석부정 부좌, 자리가 부정, 똑바르지 않으면 부좌, 앉지 않았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 썰어놓은 것이 뭘 뜻하는 거냐, 그냥 자른 것이 반듯했다, 반듯한 걸 이야기하느냐, 한석봉 어머니가 떡 썰듯이 그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 나중에 시간 많으면 소개하기로 하고요. 자리도 우리가 볼 때 자리가 똑바르지 않으면 똑바르게 하고 앉으면 될 것이지 뭐 자리 타박을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 신분에 맞게, 예에 맞지 않으면 안 앉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상황으로 직접 가보지 않은 이상 아직은 정확하게 밝힐 단계는 아니고, 어쨌든 그만큼 위생관념이 철저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공자가 73세 또는 74세까지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공자가 직접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창을 통해서 연결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은 정세에 따라서 이 한센병이 감염이 되기도 하고 감염이 되지 않는 증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대에는 이게 그냥 감염된다고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 사기의 자객열전 같은 데 보면요, 지백의 신하 예양이 지백 조간자가 지백을 죽이고 나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로
변장합니다. 나병 환자로 변장을 하면 검문 검색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우려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죠. 직접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감염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장면, 성자의 모습 중에서 그런 걸 많이 보죠.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 한센병 환자와 함께 자고 먹고 끌어안고 키스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데 공자에게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자의 특이한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일단 이게 분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자기 몫을 넘어서 또는 자기 역할을 넘어서 자기 지위를 넘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이제 일종의 월권 행위를 경계하는 거죠. 자기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논어에 보면 와, 굉장히 좋은 말 많이 했다 이렇게 하지만 공자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지킬 수가 없게 되거든요. 월권 행위를 극단적으로 경계한 게 이제 공자이기 때문에 그런 공자의 삶의 태도가 병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상식적으로 부합하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감염을 우려해서 그렇게 창을 통해서 손을 잡고 연결을 했다 이거죠. 연결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지런히 이럴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릴 리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질환에 걸리면 그 질환이 어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질환 이런 거 있죠. 요즘은 없다 그랬는데 요즘도 있네요. 요즘 더 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환에 걸렸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는 최근에도 아주 많잖아요. 최근 에이즈 같은 게 특히 더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 사람 인격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통념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배군은 절대 그런 병에 걸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무지런히. 그럴 리가 없는데. 명의 문제. 운명인가 보구나. 이 명은, 논어에서는 이 명자는 천명이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운명입니다. 공자가 천명을 안다 이런 얘기는 누가 병에 걸릴지를 안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안다 이 뜻입니다. 여기는 운명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 보구나. 공자는 병이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벽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인가 보구나. 사인야의 유 사질야에서 사인. 이런 사람이, 이렇게 덕이 훌륭한 사람이 사질, 이렇게 나쁜 병에 걸리다니. 사질. 위에 사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밑에 사는 이 병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 탄식하죠, 두 번. 이제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역시 연배구도 그 당시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어떤 결함이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민자근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장자의 모델이 이런 데서 비롯되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장자가 이제 덕충부편, 그거는 제가 뒤에 참고 자료로 붙여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장자는 어떤 사람들이 덕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는가. 그 주인공들을 보면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덕이 훌륭하다고 생각했구나.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참고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기 제가 이제, 밑에 써놨습니다만, 배구가 죽였을 때 그렇고, 안년이 죽은 다음에 안년의 아버지가 알로거든요. 알로가 공자에게 공자의 수레를 팔아서 장례 비용을 좀 대달라 그러니까 공자가 거절합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이렇게 했던 제자가 죽었는데, 아이고, 수레까지 팔고 집도 팔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공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화려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화려하게 장례를 치러줘.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안년도 나를 아버지처럼 대했고, 나도 안년을 자식처럼 대해서, 나도 똑같이 자식처럼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 했는데, 못하게 됐다.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제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공자가 그런 식으로 핑계댄 경우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레 팔고 집 팔기 위해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자. 이런 쪽이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자
아들 배그가 죽였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예에 맞춰서 하기를 바랬던 거죠. 공자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우리 한번 그런 상황이 오면 모든 걸 다 바칠 법한데 공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뭐 정직에 대한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생이라는 사람이 아주 정직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식초를 빌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생이 자기에게 식초가 없으니까 이웃집에서 빌려갖고 빌려줬단 말이에요. 공자가 비판합니다. 누가 미생고를 정직하다고 했느냐. 예. 그 식초를 빌리러 왔는데 자기한테 없으니까 이웃집에서 빌려줬다. 뭐 이런 얘기. 그 공자의 특징이죠. 그런 세밀한 부분이 공자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뭐 공자의 삶의 태도를 갖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연배군은 그렇게 훌륭한 자질을 갖고 덕행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연배구의 우가 소고, 그리고 이름이 이제 경이니까 밭가는 거죠. 우경이죠, 우경. 소는 밭가는 동물이고 인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만, 그리고 경은 밭을 가는 거죠. 염경이 뭘 뿌려서 밭을 갈았을까?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심지, 마음의 터전에 이 땅에다가 덕의 씨앗을 뿌려서 키웠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냐면, 묘의불수자도 유의부며 싹을 틔우고서도, 씨앗을 뿌려서 싹을 틔우고서도 제대로 자라지 못한, 꽃을 피우지 못한 경우도 있고, 수의불실자도 꽃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나. 수의불실자도 꽃을 피웠지만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유의분조 있구나. 이게 감탄사거든요. 어떤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슬픈 상황을 두고 감탄한 겁니다. 탄식한 거죠. 아마도 연배구를 두고 이렇게 자한편에 나오는데, 이 대목이 아마 연배구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연배구도 그렇고 이 안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앞 시간에는 두 명의 제자 민자금과 연배구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공자의 생각을 한번 더듬어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중궁과 안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일찍 마치고 또 질문거리 준비해 오신 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숙제 검사 좀 어떻게 쓰셨는지요? 네. 네. 오늘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네. 이거 많이 쓰셨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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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렇게 쓰신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네. 네. 이거 많이 쓰셨습니다. 네. 네. 오늘 가시기 전에 제출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한번 또 뽑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뭐 소설을 읽는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소설을 읽다가 어떤 순간에 이제 이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또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자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요. 재미있는 경험은 경희대 후마 교수자들 집단에서도 어떤 소설을 읽고, 그게 체오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 그것도 보면 이제 읽은 분들마다 이 부분이 바로 진리가 현존하는 순간이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재미있었던 거는 제가 읽어서 이 부분이 감동이다 이랬던 부분을 저와 똑같은 나이가 같은 사람이 같은 걸 짚더라고요. 연령대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논어를 읽으시고 논어 중에서 정말 내가 이 부분은 마음에 든다. 이건 내가 이제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이제 추려서 하나씩 또 한번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써오신 거를 가시기 전에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심심하면 쓰셔서 한 구절 쓰셔서, 뭐 짧은 것도 있습니다. 군자불기 뭐 4글자밖에 안 되니까
근데 짧은 거 쓰시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또 짧을수록 또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또 더 많죠. 아마 짧은 구절 강의했을 때가 더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번 오실 때마다 한 번씩 써서 보여주시고 그걸 또 여러분들이 논어 읽은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엔 이제 그 세 번째로요. 여몽, 염중궁입니다. 여몽은 이제 익숙한 게 논어의 6번째 편이 옥야편이죠. 옥야편. 논어의 편 이름으로 나옵니다. 제자 이름이 편 이름이 된 거는 이제 뭐 공야장편. 5번째가 이제 공야장이죠. 자위 공야장 하사대. 공야장이 공자 제자입니다. 성이 공야고 이름이 장이에요. 자한편. 자한편은 아니고 자한원이니까. 자장편. 자장편도 자장이라는 제자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자장편이고, 헌문편. 이 헌문칠언이 흔히 원언이 부끄러움이 뭔지에 물었다. 원언이라는 제자입니다. 부끄러움이 뭔지. 그래서 헌문편 뭐 이렇게 붙은 식으로 옥야편도 이 여몽 때문에 이 편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몽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염중궁이에요. 염배구는 그 집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백자가 붙은 거고요. 뭐 이런 건 이제 이름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 뭐 갈릴레오 맏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맏아들 집안의 맏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이름도 참 재밌죠. 안토니오 비발디. 오로, 성은 오로 끝나고 이름은 아이로 끝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 그것도 토마소 안토니오 비탈리. 안토니오 비탈리. 그렇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오로 성이 끝나고 아이로 끝나고. 그렇죠. 그거 보면 이름만 보면 이탈리아 사람 쪽이네. 뭐 이게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백자 들어가면 맏아들이고 중자 들어가면 둘째 아들입니다. 염중궁은 둘째 아들이었고 이름이 이제 옹이고 자가 궁인데 옹은 화하용자예요. 화는 원래 그 수확한 곡식을 나눠 먹는 거라 그랬는데 국에 간을 맞추는 것도 화입니다. 간이 맞은 국. 싱거워서 못 먹거나 짜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간이 적당히 맞은 게 이게 화. 그리고 화음, 하모니라는 뜻이 또 됩니다. 소리가 맞는 거예요. 화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필하모니 그럴 때 하모니 그런 뜻으로 이제 쓰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뜻입니다. 옹자가. 음이 조화된 거예요. 음이 꼭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율이 제대로 된 거죠. 조율이. 그리고 궁은 이 현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올린의 그 현도 되고 뭐 기타의 현도 되고 금고의 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궁자와 옹자가 같이 제자들 이름이 어떤 식으로 지어졌는지 알만하죠. 근데 이제 이 여몽은 굉장히 첫 문장이 옥야편이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옥야는 이 야는 이제 그 인칭 뒤에 붙는 조사입니다. 여몽이는 뭐 이런 뜻이에요. 여몽이는. 논어에 잘 보시면은 공자가 자기 제자들을 직접 부를 때는 주로 이름을 부르고 제자들끼리 부를 때는 자를 부릅니다. 자는 존칭이고 이름은 이제 선생이니까 직접 부르는 거고 또 이제 특별한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뭐 공자인데도 그 제자들의 이름을 자로 부르는 경우가 한두 차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옥야는, 여몽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사남면이로다. 사는 시킨다. 시킬 만하다. 뭐를? 남면을 시킬 만하다. 이랬어요. 남쪽은 남쪽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남쪽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일단 북면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을 때 아버지는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고 자식은 남쪽에 앉아서 북쪽을 바라봅니다. 임금은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고 신하는 북면합니다. 네. 남쪽에 앉아서 북쪽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태양이 잘 보이는 방향에 앉는 거죠. 그게 남면입니다. 그런데 남면은 이를테면 남면지술 이러면요. 남쪽을 바라보는 기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제왕인 천하를 다스리는 것 이게 남면이에요.
그러니까 제후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것, 천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 이게 모두 남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순임금 같은 경우. 남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순임금이 뭘 했는가? 무위의 정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위는 그럼 정말 정치를 전혀 안 하는 거냐? 서경에 보면 순임금이 한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강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치가 어떤 사람에게 느껴지질 않는 거죠. 정말 이상적인 정치 아닙니까? 우리 정치 좀 잊어버리고 싶죠? 네. 그러니까 순임금이, 이제 무위의 정치는 요임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설이에요. 요순 시절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도 무위했고, 순도 무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임금이 자신의 정치가, 제대로 됐는지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는데, 어디 갔더니만 어떤 사람이 격양가, 이 땅을 두드리면서, 이 격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칠격자에 땅양자를 써가지고 격양가를 부르고 있어요. 땅을 두드리면서, 악기가 없는 상태, 아주 소박한 상태에서 땅을 두드리면서 그냥 노래를 하는 거죠. 뭐 아무것도 없으면 땅이라도 두드리면서 장단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격양가예요. 땅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뭐 일출이 해가 떠오르면 나가서 일하고, 일출이 경하고, 해가 떠오르면 나가서 밥 갈고, 또 해가 떨어지면 들어와서 쉬고, 그리고 우물 파서 물 마신다. 재력, 임금의 힘이 재력, 임금의 그 권력이 하유하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임금이 굉장히 만족했다 그러죠. 이 나라 임금이 누구요 했더니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냥 나는 해가 뜨면 일어나서 밥 갈고, 해 지면 들어와서 쉬고, 그리고 착정이 엄하고,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농사 지어서 밥 먹고, 뭐 이렇게 산다. 그걸 보고 이제 요임금이 굉장히 만족했다. 그게 이제 무위의 정치인 거죠. 정치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정치가 잘 되면 느껴지지 않을 텐데, 정치가 막 엉망이니까 너무나 많이 느껴지잖아요. 좀 정치 안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게 무위의 정치거든요. 그 무위의 정치가 곧 남면입니다. 실제로 후세에 남면했다고 해서 모두 무위의 정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본래는 그런 뜻이었다는 거죠. 그 순임금이 한 것은 남쪽만 바라보고 손만 맞잡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정치의 아름다움을 칭송했는데, 그런 호칭을 쓴 거거든요. 공자가 자기 제자 옥냐에게 남면을 시킬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이게 큰 이야기를 한 거죠. 공자는 물론 제자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 노나라 계시가 자로가 어떠냐 그러니까, 자로는 과단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종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염류는 어떠냐 그러니까, 염류는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치에 종사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 공소하라는 제자가, 저는 소상, 작은 보좌관이 상은 도와준다, 재상 뭐 이런 뜻인데요. 소상하면 임금을 돕는 대상은 아니고 작은 보좌관, 하찮은 벼슬 뭐 이런 뜻인데, 저는 소상이 되고자 원합니다. 이러니까 너가 소상이라면 누가 대상을 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면까지는 너무 지나치게 허여한, 지나치게 허락한 감이 없지를 않는데, 공자는 굉장히 중용을 중시했단 말이에요. 중용을 중시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을까? 그 맥락은 중궁의 신분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제 견해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엄청 해봤습니다. 중궁의 신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실마리가 잡힌 게, 중궁의 신분이 천한 거예요. 천한데 그 맥락을 여러 문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했다 싶었는데요. 정말 맥이 풀리게 사마천 사기 중리 제자 열전에 나오더라고요. 중궁부 천인야라 이렇게 나와요. 중궁의 아버지는 천면 출신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는 아버지가 천면이면 자식도 천면인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뭐 로마 시대 철학자, 그리스 로마 중에서 로마 시대 초기 철학자 에픽텍토스 같은 경우도 노예 출신 철학자잖아요. 뭐 아버지가 노예니까 자기도 노예죠. 근데 이제 그 인격이 이제 얼마나 훌륭했는가.
이제 뭐 주인이, 모이니까 이제 주인이 있는 거죠. 예속돼 있으니까. 주인이, 이게 원래 신분이 낮은 자가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으면 질투가 나잖아요. 이상하게. 예. 근데 그렇게 불행한 처지에 살고 있는데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행동이 반듯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고 싶죠. 그 시험을 어떻게 했냐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다리를 비틀었어요. 다리를 비트니까 이 에픽텍토스가 주인님 다리를 한 번만 더 비틀면 다리가 부러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남 얘기하듯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번 더 비틀었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부러지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하여튼 그 정신세계가 하여튼 대단하죠. 나중에 이제 주인이 면천을 해줘서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고 이제 제자들도 양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신 소유자도 대단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남면을 할 만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냐 싶은데 사실은 공자가 중궁의 신분이 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한 이유가 그 실마리가 논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위 중궁하사대하고 다음에 사람 이름이 나오면 자위 남용하사대, 자위 중궁하사대 이러면 그 사람을 논평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께서 공자가 중궁, 제자 중궁을 논평을 한 거예요.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면 거기 이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얼룩소의 새끼라 할지라도 털이 붉고 뿔의 크기가 적당하다면 사람들은 비록 제사에 쓰려 하지 않겠지만 산천의 귀신들이 그를 버리겠는가? 먼저 원문을 한번 보죠. 리우지자도 리우는 얼룩소입니다. 얼룩소의 새끼 뭐 이런 뜻이에요. 얼룩소의 새끼라 하더라도 섬차 각이면 요 이제 이 털붉을 성 털이 붉다 털이 붉고 각 뿔이 적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대에 이제 원래는 희생소, 희생양 뭐 이렇게 쓰지 요 성자는 요 희생소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말맞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뭐 우리가 소우자를 쓰고 이 희생을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소를 희생으로 쓸 때만 그런데 이렇게 쓰고서는 희생양이라고 또 쓰잖아요. 이게 양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섞이는 겁니다. 이럴 때는 희생이란 뜻만 있는 것이지 여기 소우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의 뜻으로 쓰이는 건 아니죠. 어느하게 이렇게 뭐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맞자가 들어가 있지만 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가 털이 순적색인 거예요. 순적색. 순적색이 되면 제사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제사에 쓰이는데 여기 좀 성차 각이면 수용무력이나 사람들은 비록 쓰려고 하지 않겠지만 산천은 이제 산천의 귀신들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공자가 뭐 신에게 기도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거부하죠. 네. 공자의 그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병이 위독해져서 자질병이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질은 그냥 병이고 병이라고 하면 위독해졌다는 뜻이에요. 병이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로가 기도하기를 요청을 해요. 선생님 기도할까 합니다. 이러니까 공자가 근거가 있는가? 유저 근거가 있는가? 이러니까 자로가 근거를 해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도이우 상하신기라 내가 빨리 낫기를 하늘신과 땅귀신에게 기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구지도 구이라 나는 기도한 지 오래됐다. 기도를 하지 않게 하는 맥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천의 귀신에게 기도한다 이런 맥락보다는 산천의 기사자 요 얘기는 산천의 귀신들이 버리겠는가? 그러니까 리우는 얼룩소의 새끼라 할지라도 털이 붉고 뿔이 적당하면
희생소를 쓸 때도 그 희생의 크기가 적당하게 자라야 그때부터 비로소 희생소로 씁니다. 어렸을 때 잡지 않습니다. 그 희생소가 적당하게 성장한 다음에 희생소를 잡아요. 이건 사회 경제적 맥락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물고기 치어를 잡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잡지 않고 성장을 할 때 뿔의 크기가 얘에 맞을 때 쓰는 건 그런 경제적 맥락이 들어가 있는 거죠. 털이 굵고 뿔이 적당하면 수용무용. 사람들은 쓰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왜 쓰려고 하지 않냐면 혈통이 잡새구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 혈통이 잡새구이기 때문에 쓰려 하지 않겠지만, 이 소 자체가 털이 굵고 뿔이 적당하면 산천의 귀신들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산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물이란 게요, 물건이라고 할 때 물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각골문에는 이 물자와 이 말물자를 같이 씁니다. 이게 소는 소인데, 이게 옆에 물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소의 문이에요. 얼룩석, 점박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쓰지 말란 뜻이에요. 쓰지 말라.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제 소자가 빠지고 말물자만 이렇게 따로 쓰게 된 거죠.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왜 하지 않느냐? 순적색이나, 그러니까 주나라 시대에는 붉은색을 숭상했기 때문에 적색우를 쓰고, 하나라 시대에는 하상흑이라고 해서 흑색을 숭상했기 때문에 검은색 완전하게 새카만 소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잡새구니까 쓰지 말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글자풀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 중궁의 신분을 두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주자는 여러분들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주희가 이 논어집주라는 책을 내놓기까지의 또 수많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논어홍문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논어홍문이 또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이런 거는 주희와 제자들의 대화를 또 살펴보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는 그 책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기초자료를 찾아보면은 이게 공자가 자기 제자 중궁을 앞에 놓고 그 아버지가 얼룩소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리가 절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맥락이냐면, 중궁의 덕행이 워낙 훌륭하다. 그게 털이 붓다. 순수하다는 뜻이거든요. 순수하다, 순일하다. 그러니까 털이 뭐 붉은색, 뭐 검은색, 흰색 이런 게 섞이지 않고 순수하고 또 한결같다 이런 뜻입니다. 중궁의 덕이 순일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출신이 천한 것이 중궁의 아름다운 행실을 가릴 수 없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놓고 직접 얘기했느냐 아니냐 뭐 이것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중궁의 아름다운 행실을, 그러니까 비록 혈통이 천하다 하더라도 중궁 자신의 아름다운 행실을 그 아버지의 천한 혈통이 절대 가릴 수 없다. 이게 이제 공자가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어쨌든 과거의 그 사람의 이제 혈통도 물론이고, 어떤 사람이 악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런 제자가 찾아오면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의심을 표시하고 해도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을 인정해 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공자의 정신을 잘 말해주는 경우고, 혈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이런 걸 보면 뭐 그걸 반성하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중궁 이야기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마지막 안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질문하신 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맹자가 이제 성선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시대에 인간이 선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단 말이냐. 그런 사람을 맹자는 만나봤나 보죠. 만나봤나 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안현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상황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요. 상황은 이제 맹자의 선배죠. 근데 같은 계열이 아니니까 꼭 선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출생연대가 이제 앞서니까요. 상황은 덕이라고 하는 걸, 덕은 이제 아름다운 것 같이 미덕인데, 이 덕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힘에서 생긴다, 이렇게 봤어요. 벽. 일단 이렇게 덕생강. 덕은 덕생어강, 이렇게. 덕은 강함에서 생긴다. 강한 자에 대해서 생겨난다, 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가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강해야 그게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생기냐? 력, 힘에서 생긴다. 강생어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덕은 힘에서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데, 이를테면 육아에서 주장하는 이 인과 의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하다, 힘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이 인의를 실천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의를 실천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의 생각과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죠. 공자는 한 사람이 인을 실천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건 논리적 비약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다 하더라도 논리적 비약이거든요. 한 사람이 인을 실천하면 한 사람이 한 거지 어떻게 천하가 다 하는 거겠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천하라고 하는 비약을 수용할 수가 있어야 그때부터 이제 인정이 되는데, 상황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에는 힘이 없다. 힘이 있는 건 뭐냐? 뭐 상황은 법가니까 법을 내세우는 거죠. 법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힘을 발휘하느냐? 산에서 토끼 한 마리가 도망친다. 그러면 도척은 말할 것도 없고 요임금, 순임금 같은 성인도 그 다 토끼를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근데 그 토끼 한 마리를 그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법적 소유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다. 법적 소유가 없으면 그런 어지러운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임금, 순임금이고 뭐 누구고 할 것 없이 다 그 토끼를 잡으려고 다툰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가게에서 이 토끼를 가져다 놓으면 비록 도척이라 하더라도 그 토끼를 감히 훔쳐갈 생각을 못한다. 왜? 그건 법적 소유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물리적인 힘을 가진 게 이제 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야말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상황의 법의 장점은 공정하다는 것, 그 결과가 또 공평하다는 것, 이건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평과 공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 권력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법을 시행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보냐면 상당히 이 중벌주의로 가거든요. 처벌 위주로 가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아와 투쟁을 피할 수 없는 관계인데, 상황이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이게 인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거는 뭐 저는 상황이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맹자는 만나봤고요. 맹자는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상황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인가. 이렇게 일단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강제력에 의한 도덕을 얘기하는 게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이제 노예의 도덕입니다. 자기도 같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도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맹자 이야기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소과자화. 그러니까 위대한 덕의 감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화. 어떤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거죠. 어떤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제 뭐 노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위.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무이라고 하면 강제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강제를 행사하지도 않는데 민자와 백성들이 자와 저절로 변한다. 이거 이제 맹자와 노자 버전입니다. 이걸 이제 공자 문화에서 찾으면 누가 될까? 그게 바로 안년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년이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이건 정치적 개념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문헌에 보면 문왕을 칭송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문왕이 임금이 되어서는 인에 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죠. 임금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임금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임금이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을 자기가 개인이 직접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끼리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임금의 역할이죠. 임금이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다 사랑을 하겠습니까? 뭐 시장 돌아다니면서 오뎅 먹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맨날 그거 갖고 사진 찍고 하잖아요. 오뎅을 뭐 다 이렇게 먹어주고 뭐 할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과 백성들이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덕의 힘이 되는 거죠. 사실은 대학에도 나오고 서경에도 나옵니다만 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식이에요. 친민 그러면 백성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백성들과 백성들이 친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경에서 이 대학의 이 대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잠시 쓰겠습니다. 이 요임금의 정치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옛날 요임금이 이렇게 있다. 극명준덕하사. 준덕은 큰 덕입니다. 주는 사람의 높은 덕을 뜻해요. 내산자가 붙으면 높은 산이고 물숫자가 붙으면 깊은 물이 됩니다. 큰 덕을 극명, 명이 밝혀서, 감이 밝혀서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족. 구족들을, 구족이라고 하는 건 나로부터 위로 4대, 아래로 4대. 이게 구족이에요. 일가족. 8촌까지. 구족들을 친목하게 했다. 사역동사. 친목하게 했다. 구족들을 사랑했다가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구족기모. 구족들이 이미 화목해졌다. 결과가 여기 나오죠. 구족들로 하여금 친목하게 했더니 구족이 이미 화목해진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평장 백성, 그 다음에 백성들을 친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 천하를 다 협화 만방, 만방이 다 화합하게 했다. 친이라고 하는 게 내가 백성들을 직접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백성들이 잘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안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공자 문화에서. 거기에 이제 기록 속으로 나와요. 그거 보면은 이제 그 써놨습니다만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오유회로 사마천 4기에 나옵니다. 내가 아내를 가까이 두면서 붙어 자자예요. 내가 아내를 가까이 두면서 붙어 문인이 익칭이더라. 문인들, 내 제자들이 익칭, 더욱 친하게 지내게 됐다. 여기 나옵니다. 안연의 효과죠. 어떤 그룹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서로 친목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효과죠. 정치적인 효과. 작은 그룹이라 하더라도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안연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공자의 말을 빌어서 계속해요. 공자는 안연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재라 회하여 이게 수없이 나오거든요. 어질구나 안 해요. 현재라 회하여. 그 나오는 게 일단사 일표음으로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마실 물로 한 그릇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을 얘기한 거는 국이 없고 마실 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누왕을 아주 비좁은 골목길에 사는 것을 임불강 기원을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당하지 못할 터인데 회야 불객이라기라. 안회는 불객이라.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다. 이런 대목. 공자가 스스로 얘기한 그런 즐거움과 아주 흡사한 거죠. 그래서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회야는 안회는 3월 불이인이라. 3월 석 달입니다. 석 달 동안 불이인을 어기지 않는다. 석 달 동안 인을 어기지 않는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떤가? 기연은 그 나머지 제자들은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비교가 안 돼요. 급이 달라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1월 지연이라 하루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인에 이른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공자 제자 같은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인에 가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안회는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석 달 동안 내리 인에 있다가 석 달 정도 지나면 한 번 정도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늘 인한 거죠. 늘 인하고 석 달에 한 번씩 인에 맞지 않는 행위가 나오고 이쪽은 늘 불인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뭐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안회에 대한 공자의 평가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재미있는 건, 안회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장자요. 장자는 전부 우원이죠. 우화거든요. 우화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우화는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그 종결, 그러니까 이제 단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우화와 연결해서 이제 같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장자의 여러 편 중에서 인간세 편에 보면요. 인간세 편의 취지가 어디에 있냐면 이겁니다. 자전이 전임. 나도 온전한 삶을 누리고 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인간세 편의 종지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아니라요. 아니면 너 죽고 나 죽고 이것도 아니고 나도 온전한 삶을 누리고 살고 너도 온전한 삶을 누려야 한다. 이게 대등한 존재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대등하지 않고 내가 너를 너희처럼 부리면 나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누가 어떤 사람이 물리적인 힘을 권력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면 지배받는 사람이 부자유스럽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시죠. 근데 지배하는 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장자에 의하면 아닙니다. 지배하는 자도 같이 부자유스러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한 힘을 갖고 지배를 하게 되면 더 나은 강자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논리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인간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제 장자거든요. 근데 인간세 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공자와 안회예요. 장자의 우원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공자와 안회를 대화 상대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공자를 비판만 하진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공자가 사실은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이 공자를 통해서 발언됩니다. 공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공자는 어떻게 보면 유가도가를 넘나들어요. 이쪽 세계 저쪽 세계를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장자라는 문헌을 중심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방내와 방외의 세계가 있다. 방내라고 하는 건 육아의 도덕, 예의 이게 이제 구속되는 세상입니다. 이 현재 세상 천하죠. 방외는 어디냐면 장자가 얘기하는 강호예요. 강호. 강과 호수입니다. 여기 자유가 가치죠. 이건 질서가 가치고요. 근데 이쪽 저쪽 다 관계하는 게 공자예요. 장자가 불러가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게 공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공자를 비판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공자를 통해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이 장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화에 따라서 이제 맥락을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 아내 얘기인데요. 아내가 이제 공자와 대화를 할 때 어떤 맥락이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 때문에 장자를 안회 계열의 유학자로 보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장태염이라는 학자, 중국의 근대 학자입니다. 장태염, 그러니까 장태염이라는 학자는 굉장히 탁월한 고전 해설가이기도 했는데 또 뭐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각골문이 다 엉터리라 가짜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소장하던 각골문이 다 가짜였기 때문에 그 가짜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 거북껍질가 어떻게 2000년, 3000년 동안 썩지 않고 남아있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던 그 가짜 때문에 그렇게 오류를 저지른 거죠. 뭐 어쨌든 장병린이나 광마략 같은 경우 광마략도 대학자입니다. 제가 이제 장자 번역하면서 광마략이 장자를 전체를 다 주의하진 않았지만 일부가 있거든요. 그걸 봤더니 정말 선생님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장자의 출생을 장자의 그 학문적인 연호를 아내 쪽으로 봅니다. 근데 실제로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아내가 일종의 은자였기 때문에 맹자는 이제 아내가 왜 세상에 나서지 않았느냐. 안빈낙도 했으니까 세상에 나간 게 아니죠. 근데 육아는 세상에 나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수십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나가질 않았으니까 맹자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우임금은 세상에 나가서 8년 동안 밖에 있었고 그동안 8년 동안 치수 사업을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3차례 자기 집 문 앞을 지나갔는데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헌신했고 아내는 안빈낙되어 있다. 왜 그랬을까? 그 맹자는 아내는 공자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나오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임금과 아내의 처지를 바꾸면 역지, 처지를 바꾸었더라면 역지사지의 유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처지를 바꾸었더라면 모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아내는 우임금처럼 우임금은 안회처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재미있는 견해 중에 하나고요. 근데 공자와 아내의 대화에서 어떤 맥락이 나오냐면 공자가 아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삶을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공자가 재계하도록 하라. 재계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먼저. 지금 바로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재계하도록 해라. 이 재계라고 하는 게 경계하는 건데 원래 쟤는 이 제자는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극소자처럼 보이는 게 이게 마음심자입니다. 신방을 이렇게 쓰잖아요.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마음을 가지런히 한다 그러면 불엄주, 불여훈, 술을 마시지 않는다든지 여훈은 이제 훈이 훈체예요.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이게 재계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아내 보고 재계하라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회는 저는 집이 가난해서 아예 훈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계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공자가 재계하라고 하니까 저는 집안이 가난하여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훈체를 먹지 못한 지 몇 달이 되었으니 이 정도면 재계했다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에도 보면 이게 보통 사람은 그런 걸 먹지 않는 것이 재계인데 아내는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재계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논어에도 아내가 누공이라고 아내는 공자예요. 공은 쌀떡이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아내는 자주 쌀떡이 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가난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가난이라고 하는 게 앞에 얘기했던 뭐 이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뭐 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 뭐 가난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가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더 큰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뭐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가난하지 않다면 더 이상
장애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권력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엄청나게 부유하다든지, 이랬다면, 더 이상 장애가 아닐 수 있을 텐데, 쌀떡이 자주 빌 정도로 가난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가 이제, 어떤 공자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냐면, 오나라 애공이 묻습니다. 공자에게 제자 수규 호학인이 있고, 제자 중에서 누가 호학합니까? 호학이라고 하는 거 공문에서는 일상적인 것일 텐데, 공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유 아내자 하야, 아내라는 자가 있어서 노나라 임금 물었단 말이에요. 아내라는 이가 있어서 호학하더니, 배우기를 좋아하더니, 불행 단명 사이라. 불행이도 단명으로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미문호학이 아닙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여러 제자들도 다 호학을 했을 텐데도 아내하고 견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유일한 호학자는 아내라고 인정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공자가 이제 통곡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공자가 이제 가장 높이 평가했던 4명의 제자, 덕행에 뛰어난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광자에 대해서, 이 중행을 실천하는 제자들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공자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먼저. 선생님, 말씀드린 잘 몰라요. 상황이 지배하는 네, 예. 실 한나라 시대에 이제. 아, 상황은 한나라가 아니고요. 진나라. 진나라 예, 예, 예. 그러니까 상황은 진시황이 아니고 진나라 효공 때입니다. 그리고, 진시황자 때 했던 법가사상가는 이사. 예, 예. 법가사상이 진시황 시대에 한번 반짝하고, 예. 그 다음에는 별로 이제 별로 논어에서 이럴 때는 별로 큰 효력이나 그런 걸 못 발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시대에 예. 와서 보면은 예.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논어의 사상보다는 법가 쪽이 더 지배적이지 않나. 예,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다 헌법재판소하고 판결력에 만들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나가도 지금 법이 상당히 강하게 법을 통제하고 있고, 그래서 이삼과 현실이 상당히 다른데, 중국에서 보는 법가에 대한 그 태도는 어떤지, 예,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제가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이제 일단 구분해야 될 것은 근대 법체계와 상황의 법체계나 이사의 법체계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근대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동안에 있어왔던 수많은 강제적 법률의 문제점을 많이 해소를 하고, 어떻게 보면 뭐 공정성이라든지 공평성 같은 장점은 수용했다기보다는 법의 그 일관된 그 입장을 지켜온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했으니까 상황의 법과 곧바로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제 유사성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법에 의존해서 어떤 문제를 하려고 하는 건 그 이전에 다른 노력이 그만큼 약했을 수도 있고, 그 이전의 노력이 무용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상식과 논리나 또는 그 여러 가지 법 이전에 해결될 수 있는 장치가 무력화됐을 때 이제 최후로 이제 법에 호소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상심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중국에는요, 일단 춘추전국 시대의 사회 발전 추세에 가장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후대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 추세에 부합했던 것은 법가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효공이 원했던 것도 법가였기 때문에 상황이 받아들여졌고요. 상황이 비록 비참한 초를 맞이했지만 상황이 만들었던 법체계는 진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시스템은요. 상황이 죽고 나서도. 그리고 이제 다시 이사가 진시황제를 법가의 세계관을 가지고 보조함으로써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 깃발 꽂은 건 또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법가가 열심히 이제 만들어 놨더니만 결국 거기다 한나라 시대에 깃발 꽂은 게 유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법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한나라 시대에도 무제 시기에 여러 그 학자들 중에 법가 사상가로 분류될 사람들이 많고 또 상옥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법가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전통 시대 청나라까지 역사 전체를 유가와 법가의 투쟁으로 보는 육법 투쟁 사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가는 직접 현실 관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유가는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투쟁 상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력한 해설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네. 아내가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은 없는데 아마 결혼을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제 굉장히 가족 입장에서 괴로웠을 거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부인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맹자가 결혼했다는 기록이 없는데요. 맹자 결혼했을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후손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맹자가 누구라고 하면 후손을 남기지 않는다 이러면 굉장히 큰 비난이 되는데 스스로 그런 비난을 자초하는 행위를 했을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결혼을 했을 것이고 맹자도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양보를 하시니까. 아까도 잠깐 그 언급을 하셨는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제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공자 수레를 팔아서 수레 팔 걸 요청한 사람은 알로 아버지고요. 제자들이 후장을 바랬죠. 후하게 장례를 치르자고 했죠. 근데 그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제자가 죽었는데 스승 보고 지금으로 치면 그 승용차 팔아가지고 제가 지내자고 장례 지내자고 하는 건데 그 생각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 자체가요. 어느 정도 그런 질문이 나올 정도면 그게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일반화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지. 우리가 이제 정서상 이해할 수 있는 점은 공자가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자기 자식처럼 아꼈으니까 알로가 무리하지만 그런 부탁을 했지 않는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수레 팔 수 없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명거거든요. 명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금이 명령해서 준 수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처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맞는데 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 이건 아무래도 그만큼 아끼고 했으니까 그 부탁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아마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만 드리는데 하나는 이 당시에 이렇게 이 불구자들 같이 함께 가르치는 공자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 교육 같은 걸 보면은 심지어는 일부 어머니들은 아이들 그 자원봉사 등록받기 위해서 대신 예를 들면 불구 약간 장애할 정도 가서 도전자 같은 그런 걸 보상받았거든요. 이런 세편이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현재 지금도 보면은 상당히 약간 좀 장애 있는 아이들과 같이 많이 학교를 함께 공부하게끔 하는데도 조금 변화는 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런 의식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해외보다는 훨씬 더 지금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 의식적인 차별 이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이게 들어봤을 때 의미가 생기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어쨌거나 이 상황에 의한 법과나 물론 제도는 많이 바뀌었지만 시스템과 의식이 바뀌는 건 상당히 늦어진다고 봅니다. 사람이 만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스템이나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놨지만 의식이 쫓아가는 건 굉장히 길다고 보고요. 그 당시엔 정부의 비대칭도 없는 상황에서 근데 지금은 정부의 비대칭이 비대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비대칭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시스템만으로 하는 부분 아까 공약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의와 인과 의로서 다스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은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심이 품고 그러나 작은 어떤 조직이나 작은 어떤 부분에서는 리더가 바뀌면 되는데 야 내가 그거 한다고 나을 게 뭐 있어 이런 어떤 패배지 또는 비난 이런 거 되는데 뭘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좀 당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을 네, 그 두 번째 질문 참 어렵습니다.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하고요. 앞쪽 질문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얕죠. 그런 논의 자체도 부족하고요. 공간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처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저 사례로 들었던 그 샤론과 캔디 같은 얘기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게 뭐 넘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막 동성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게다가 뭐 그럼 동성애가 결혼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고 아니 그러면 그 아이까지 키워 뭐 이런 식의 여러 겹을 이제 넘어서야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런 사유가 이제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바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져야 될 테니까 교육 말씀하신 게 뭐 정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방법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합교육을 지금 이제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보면은 그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장애를 가진 학생이 그냥 학교 안에서 이렇게 같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면은 정말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정말 배려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배려를 제대로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아이가 이제 그 안에서 피해를 당하는 거죠. 뭐 왕따 이런 것들은 뭐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분명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한데 그에 걸맞게 선생님들 인식 수준도 따라가야 되고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주 그 개인에게 그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힘든 세월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정말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를 하든지 해서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각별하게 돌보고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고요. 따로 분리를 시켜서 하는 거는 그런 기회마저 박탈하는 게 될 거고 특히 학부모들 인식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학습에 방해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예. 근데 인간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건. 정말. 그런 식의 사유를 가진다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정말 경쟁 구조라든지 이걸 대폭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대학에서도 그게 힘듭니다. 대학에서도 성적 처리를 제가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성적 좀 낮게 받은 학생들이 막 전화가 오고 막 메일이 오고 막 이래요. 그럼 저는 너도 참 잘했다. 하지만 네 친구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다. 이게 정말 좋은 일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경쟁자가 돼가지고 약한 자를 이렇게 떨궈내는 방식으로 경쟁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게 조정이 되어야 할 텐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게 가능하려면 그 시스템을 바꾸고 뭐 사람을 바꾸고 그런 걸 바꿔보기도 했는데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주 그게 지금은 저는 막 거꾸로 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그냥 그 함부로 희망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 이게 그동안에 뭐 이렇게 진전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진전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도 않은데 거꾸로 막 가는 것 같아서 그건 뭐 제가 어떤 그런 걸 희망적으로 볼 만한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인과 덕의 차이가 뭔가요? 인은 덕의 종류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덕 중에 어떤 인이 됩니다. 육아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요. 덕 중에 어떤 인인데 이 노자나 장자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인을 비판하죠. 왜? 인이 차별적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육아 이론 중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 몸의 그 생명체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나에게 가까운 순서로부터 확장시켜 나가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아의 장점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확충시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전혀 길 가는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를 먼저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형의 자식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람의 자식을 사랑하고 이렇게 확충해 나가야 된다. 시작이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아의 입장은 실천하기에는 더 친절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비판을 하는 거고요. 야, 그 혈연 중심 아니냐. 니들끼리 하는 게 무슨 인이냐. 그래서 천지는 불인하다. 천지는 만물을 사랑하지 않는다. 차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 뜻이고요. 성인 불인. 성인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차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아예 사랑하지 않는다가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차이를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야니까. 예, 예. 주역이요. 예. 주역은 왠지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뭐, 읽기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라기보다는 그 유교나 이런 분야 철학에서는 사이비 뭐 점. 사이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예. 책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 하고 고쳐가도 그런 선뜻 내키지 않아서 말하는데 예. 선생님은 주역을 몇 번 예, 인용하셨어요. 예. 주역 강의도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그 주역은 이제 저거죠. 우리가 점을 친다는 행위는 우연에 맡기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의 윤리는 우연에 맡기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결과나 결과가 있기 이전에 내 행동이 옳으면 무조건 옳은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행동이 잘못되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서 호요시켜도 나쁜 겁니다. 정해져 있죠. 닫힌 윤리입니다. 칸트 윤리도 닫힌 윤리예요. 거짓말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어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게 닫힌 윤리죠. 주역은 육아 윤리 속에 들어와 있는 유일한 열린 윤리입니다. 모른다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하게 변하는 현실 속에서는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이 차이입니다. 우연의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윤리는 필연이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필연입니다.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필연인데 그게 상황 속에서는 쉽게 될 수가 없다는 걸 주역 같은 경우가 일러주는 거죠. 다양한 상상의 세계 속에서 그런 걸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주역을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요. 재미있는 이야기, 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주역에 담겨있는 세계관은 옛날 주역을 만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이 이야기예요. 서사적 세계관이 나오고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를 재구성하고요. 수리적 세계관도 나오고 그거지 그게 진리다는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논어를 읽을 때도 지켜야 할 원칙이고요.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양도 많고 엉뚱한 데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역 많이 읽은 사람 중에 이상해진 사람 많습니다. 주의할 필요 있죠. 네, 그럼 먼저 오늘은 숙제하신 걸 제출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